5월 6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팬데믹급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뭐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죠.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에도 결국에는 5월달, 6월달 빅스텝 0.50%의 기준금리 인상안을 진행할 거고, 결국 내년 2월까지는 2.5%에서 3%대 기준금리를 연준이 만들려고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FOMC 5번에서 전부 다 기준금리 인상안을 진행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 이뤄지는 대차제도표 축소에도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연준의 발표를 더 이상 증시가 투자자들이 믿지 못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디젤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연준이 아무리 인플레이션 잡는다 하더라도 연준은 결국 잡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착륙을 하지 못할 것이다. 경기 둔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연준이 긴급적으로 이 기준금리 인상안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후자, 이 시장이 연준을 믿지 못한다, 연준이 물가를 잡을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은 결국엔 인플레이션의 가장 기초적인 이 스타트가 이 원자재 가격, 에너지지 않습니까? 국제유가, 에너지, 천연가스 가격인데 요거를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천연가스라든가 유가는 기초통화의 달러로 거래가 되지만은, 아무리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많은 유가를 찍어내는 거는 중동이고, 그리고 러시아도 이 가스와 연료에 대한 가격 결정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에너지에 대한 리스크를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잡을 수 있겠느냐. 요거는 국제유가 추이만 보셔도 알 수 있죠. 지금 전쟁 리스크가 커진 다음에 다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연준이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제시했던 이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이걸로는 국제유가 에너지를 잡을 수 없다고 시장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개인적인 사견을 더 붙이자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러시아 대 유럽연합, 미국 대리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도 주고 정보도 준 다음에 발사 버튼만 누르게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대리전이죠. 말 그대로 대리전이고, 이러한 미국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렌드리스, 이 무기를 빌려주는,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다른 연합국가들한테 무기를 주니까 여기서 빡쳐서 일본이 진주만 때린 거거든요. 계속 공장을 찍어내고 물건만 팔아버리니까. 자,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여기 3월 29일부터 이뤄지는 이 5차 평화회담 이후에 평화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1개월 반이죠. 거의 한 5주 동안 이 평화회담에 대한 대화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서방 국가들과 특히 미국이 대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 무기만 빌려주고 있어요. 결정권만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이 원래는 2주 간격으로 했거든요. 2주 간격으로 1차부터 5차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근데 회담이 진행되지 않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그리고 무기를 수출해버리니까 대리전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런 대리전에 결국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핵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러시아가 핵 계속 모의 공격 훈련하고 핵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200초 안에 유럽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공개하고, 이런 식의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따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진정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이죠.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게 촉발하는 전쟁을 잡지 않고 전쟁을 확대시키면서 다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미국 자국 내 통화정책 그리고 글로벌 통화정책을 활성화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너희 잡을 수 없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잡을 수 없고 너희 전쟁 끝내려고 하지 않고 있어라고 보기 때문에 연준의 이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발언 이후에도 시장에 패닉셀이 나왔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결국 가장 여기서 좋은 건 누굽니까?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아까 위에서 제가 날짜를 말씀드렸잖아요. 평화회담이 지금 3월 29일부터 이제 중지됐는데,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다. 자, 이런 걸 본다면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8일인가 중간 선거죠, 미국이. 중간 선거까지는 지속적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쟁은 5월 9일 날 러시아가 못 버티겠다. 아니면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물밑 협상을 한 다음에 종전선언이라든가 아니면 협상안을 다시 제시하지 않는다면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어떻게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습니까? 통화 정책은 여러분들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촉발시켰잖아요. 연준이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근육 긴축이 와버리니까 통화 정책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킨 게 이제 양적 완화인데, 이런 양적 완화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발생해 버리니까 양적 완화로 인해서 완전 긴축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추가적으로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와버리면은 이거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제 이 뉴저지 모든 업종들이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잡을 수 없다.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미국과 영국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했는데 지금 쌩까고, 이건 좀 정치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스 총리는 중도까지 날아갔죠.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배럴 증산 안 합니다. 추가적인 증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증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난리 난다 하더라도 제가 뭐 저번 팬데믹처럼 말 그대로 마이너스 유가가 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가가 운영되는 기본적인 석유의 소비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가격 결정권을 가진 중동을 지금 미국은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다는 거는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 결정권을 가진 중동과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미국이 더욱더 강대강 카드를 꺼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더욱더 높아진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 뭐 천연가스, 뭐 유가, 그리고 뭐 곡물,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자유시장이 아니에요. 완벽한 보호무역, 말 그대로 자국 내 이익이 가장 우선적인 7, 80년대로 돌아가 버린 거죠. 시장이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기서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이 달러 10년물 국채금리가 3% 넘었죠. 3% 넘어가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인 이 연중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방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러시아는 5월 9일 전면전선언설에 터무니없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발표했는데 존전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5월 9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저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전쟁의 방향성에 따라 잡히는 거고, 연준이 아무리 뭐 기준금리 자연스텝 안 하고 갑자기 빅스텝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좀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이제 좀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첫 번째가 섹터 이제 에너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미국과 그 글로벌 이슈를 말씀드리고, 여기는 이제 글로벌 은행이라든가 이 투자 자문가 자산가들에 대한 이 한 줄 브리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관련된 내용들, 마지막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원하는 섹터별로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증시 업종을 보시면은 뭐 아시겠죠? 이 전체적으로 뭐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페닉스에 나왔다. 페닉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도 있겠지만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위한 다음 업종을 공략하기 위한 나의 자산을 정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일 탄력이 나오는지를 좀 더 우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어제 쉬었던 게 좀 아쉽네요. 어제 쉬었던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중간 뉴스를 좀 잘 체크하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결국엔 전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 제목을 많이 바꿔드렸네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좋은 재료가 있었죠. 뉴스케일 파워가 상장을 하면서 이런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탈원체 정책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 아까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이어진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에너지 정책을 잡지 못하면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에너지 결정권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의 우선과제가 떠오르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는 완벽하게 원전에 대한 집중 투자를 밝혔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정책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원자로에 대해서 강력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성장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간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은 뉴스케이퍼가 상장하자마자 이게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고 있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좀 아쉬운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고성장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한신기계 제가 한 2년 전부터 올려드린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급등했잖아요. 물론 아쉽게 좀 중간에 팔아버리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고성장주들은 정말 1년 2년 묶어두고 본 종목들이거든요. 충분히 소형 모듈 원자로 메리트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은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테마과 소형 모듈 원자력 테마가 같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역시 인도 이 식량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식량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저는 축산업 쪽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오프 채팅방이라든가 그런 막 갤러리 이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카페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이 돼지를 기르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많이 봅니다. 그분들의 뭐 애안이라든가 글 올리는 거 많이 보는데, 정말 이 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장난이 아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냥 똑같이, 우리 1년 전에 똑같은 가격으로 시키면은 10포대가 왔는데 지금은 6포대 정도밖에 안 온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곡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곡물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들기 힘든 구간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시선을 돌린다면은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업기에 관련된 테마주가 충분히 여기에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에 관련된 테마주가 최근에도 주도주 형성이 될 수 있고, 정부도 식량 자금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의 미국처럼 막 엄청나게 큰 콤바인 이런 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농업기에 관련된 업종들이 테마주로서 충분히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내용이 있고, 사실은 오늘은 시장 말 그대로 장 초반에 1% 이상 폭락하면은 그냥 종료하고 쉬는 것도 좋아요. 이 멘탈적으로도 오히려 그냥 저점에서 우리 고성장주 잡아보시더라고 좋은데, 그래도 만약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거나 시장에서 돌릴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니까, 원래 하락장에 저희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잘 체크를 해보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비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본적인 비중은 10%, 저는 뭐 10% 정도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짧게 작게 가져가자라고 한 이번 정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절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제발 말씀드립니다. 다시 비중은 10% 이상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저는 몰빵을 원래 치는 사람인데, 저는 고성장주로 원래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년은 묶어두겠다는 생각으로 넣어두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멘탈적으로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항상 10%만 넣어두시란 말입니다. 저희가 10%씩 여러가지 업종 테마 섹터를 분산해서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남매가 들어온 종목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확을 하고 있는 건데, 한 종목에 넣어버리면 그 종목이 섹터에 수남매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리스크가 가져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맨날 이게 나오잖아요. 한 종목만 안 올라도 이거 어떻게 되냐? 수남매 지나면 오를 겁니다. 이거 비중 100%인데요? 네, 정말 한번 싸우고 싶습니다. 네. 워낙 좀 찡찡대는 부신이 많아가지고 주말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중으로 대응하면은 지금 하락장에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에서 잡아갈 종목들, 고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우리가 공략하는 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비중을 안 지켜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책임 전가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물론 뭐 저희가 도의적이라든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거나 종목에 대한 추천에 대해서 당연히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조금 아니지 않나 라고 또 아침에 찡찡거리면서, 아침부터 오더라고요, 이 톡이. 찡찡거리면서 그래도 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시 예정도까지 하고 큰 이슈가 없으면 저는 마감 시간을 처해보도록 하겠습니다.